그거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주인공은 상생과 상극입니다. 우리가 오행을 공부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상생과 상극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상생과 상극의 이 흐름을 다시 여기가 목기가 있고 턱이 금기 이렇게 걸리는 거. 이게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상생과 늘 쓰는 말인데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데 이 상생과 상극의 이 상호작용, 이게 실은 오행 이론의 묘미가 여기 있는.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원소론이라든가 불가의 사대론 같은 것은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고대 우리 동양인들은 사물을 볼 때 처음부터 이 개념을 안출하기 위해서 오행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선 상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관계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죠. 이게 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모자 관계이고 애인 관계. 쉽게 보면은 이거는 모자 관계이고 애인 관계와도 같은 끊임없이 사랑이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과 하를 보면은 이게 아주 뚜렷한데, 목이라는 거는 지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탈 때까지 전부를 얘한테 건네주고 지는 죄가 돼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화는 토로 들어가는 이 과정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반대로는 절대 돌지 않아요. 이 과정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지금 상생의 기본 구조죠. 이 상생의 틀에서 지금 그때 제가 설명을 하다가 그 설명 방식에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물을 주니 나무가 잘 자란다. 말 되죠? 응? 나무에 불을 붙이니 나무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 불이 재가 돼가지고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토가 되는 거지. 더 한 번 응축되면 그 안에 금속과 새들이 나오는 거고, 다시 여기서 이제 설명을 그 사람들이 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공색하니까 그 쇠의 표면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힌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저도 이거를 참 쭉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본 개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수렴직입니다, 이 둘은. 그리고 수렴지기의 초기 형태고 이 완성 형태, 강한 거거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행에서. 근데 그런 식의 설명을 하니까 전체 구도가 깨져버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금도 수렴직이지만 아까 말한 그 쇠에 응결하는 기운, 이거는 어디까지나
쇠붙이 자체의 개체적인 것 같아요. 쇠붙이들 개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응결의 기운, 그런 수염지기로서는 맞다. 그러면 왜 이 수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응결과 수염지기라고 볼 수 있느냐? 원래 이 수는요, 한 컵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 같은 겁니다. 바닷물은 검고 차고 뭔가 아래로 잠복하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라는 이 기운은 모든 것을 전체로서 한 덩어리 바닷물과 같이 이 응결시키는 힘이 훨씬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형태, 그걸 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책에서도 제가 뭐 그런 해석을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해석은 그겁니다. 왜 응결의 정도가 더 약해 보이는 수를 이게 더 강하게 응결돼 있고 이게 약하게 응결돼 있지, 평상 우리 통상의 관념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근본적인 그 이해를 하려면 이게 훨씬 강한 건데, 이론적으로 이걸 썼을까, 이 수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개개의 한 컵의 물이 아니고 이 지구상 전체의 모든 것을 응결하는 어떤 거대한 그 수렴지기, 가장 강력한 수, 그런 바닷물과 같은 거,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 응축된 힘이 봄이 되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면서 봄의 기운을 더 약동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응축이 제대로 안 되면 봄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막 사물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이런 기의 수렴과 발산,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이론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거대한 이 순환을 해서 돌아가는, 이게 지금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오행의 기본 관점이고, 여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나 해보자면 오행을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비근한 사물인 이 목을 중심으로 보면, 목은 솔직히요, 신기한 게 얘가 물만 먹고 자랍니다. 물가상에 서 있는 뭐 그 버드나무 봐보세요. 얘가 물만 먹고 자라는데 이렇게 물 먹고 자란 놈이 어느 날 불을 막 내뿜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수와 화가 교환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보면. 얘가 수기를 먹으면서 이게 고체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에너지의 형태로 몸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수를 먹으면서 불을 내뿜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와 금을 생산해내는 이 거대한 우주의 순환체계, 이 우주의 신진대사, 이게 오행의 어떤 기본 관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수에서는 이 금에서 수로 갈 때는 여기서 한번 이게 농축됐던 것과 반대로 여기서 녹는 거죠. 이게 녹아서 수의 기운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거대한 순환을 하는, 이게 기본적인 오행 상생의 관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낳고 도와주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엄마가 아들한테 희생하는 그런 구조하고 거의 같이 가요. 네. 옛날에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이었잖아요. 네. 네. 제가 농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아마 땅과 관련된 그걸로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음양은 하늘에 있는 두 기고, 네, 오행은 땅에 있는 5가지 기거든요. 땅을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생명의 사이클이 이런 형태로 농사가 그때도 했지만 봄이 되면 발화하고, 네, 여기서 생, 장, 화 변화를 돼서 수확하고 잠복하는 생장화 수장의 이 사이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의 순환 고리를 파악했던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가지를 쳐서 뭐 풍수지리로 가고 뭐로 가고 해서 이제 우리 삶의 영역을 여러 곳에 들어왔던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상생인데, 상생은 비교적 무난한 이론이에요. 상생은
오행 이론의 진짜 묘미는 이 상극에 나옵니다. 상극. 상극이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그런 상극. 목이 여기 있으면 목, 화, 토, 금, 수. 아까하고 그림이 조금 틀리죠? 눈치채셨나? 조금 틀리죠. 목이 위로 쳐 올라갔어요. 상극이라는 거는 이제 상생의 어떤 이면이죠. 사물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견제하고 적대하는 어떤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된 게 천적의 개념이죠. 사물 이 우주에는 항상 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오행의 상극 개념에 기초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극의 개념을 이해를 하심에 있어서는 인도의 까르마 이론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극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우주가 내 마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극이 어찌 갑니까? 목극 뭐죠? 여기 답이 다 지금 있습니다. 한번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상생은 이렇게 돌기만 했어요. 이렇게 돌기만 했는데 상극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씩 탁탁 잘라주는 거예요. 한 번씩 탁탁 쳐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계속 상생의 관점에서만 얘를 끌고 가면 얘가 큰 놈이 못 돼요. 어느 순간에 이 상극의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얘를 탁탁 한 번씩 쳐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큰 삶의 큰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목극, 토, 토극, 수극, 화극, 금극, 이렇게 이 별표 이대로 계속 얘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상생 탁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하고 흙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나무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얘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토하고 수가 만나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고대인의 관념은 흘러내려오는 물을 흙댐을 크게 막아서 물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토극수의 관념. 이게 기본 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하고 화가 만나면 누가 이겨요? 네, 이때는 수극화, 수가 이겨요. 화극금, 화하고 금이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기본 개념을 이거를 방금 그 어떤 물질적인 개념에서만 아니고 기운의 뜻에서 잘 좀 익혀보시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지금 이게 금입니다. 어린애가 이 금을 재련시키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불기운을 쬐줘야 돼요. 엄마가 오냐만 하면은 그거는 상생지기만 가지고 얘를 기르는 하나의 어떤 반조각 교육이 될 수 있죠. 불기운을 가지고 얘를 재련을 해요. 이 나무가 막 삐쭉삐쭉 아무리 때로 막 자라납니다. 그럼 그거를 뭐로 가지쳐 주기로 하죠? 그렇죠. 금으로. 금극 말이죠. 어떤 이런 관념을 가졌던 거예요. 옛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이 상생의 고리를 탁탁 한 번씩 쳐가지고 우주의 이 엔트로피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면요, 우주의 엔트로피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쳐줘야 그때 이제 엔트로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다시 사물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관념. 그래서 이런 상극이 있어야만이 우주의 순환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일 수. 상생만 있으면 계속 가다가 어느 때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돼가지고 우주가 더 이상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도 이제 어떤 큰 틀이 있어야겠죠. 큰 틀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 이야기 그런 거를 이제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금기가 강하고, 나는 수기가 강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묘용을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제 작업은 이렇게 이 상극과 상생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가 여기가 남편이 있고 이게 부인이면 이 부인은 지금 남편을 아주 잘 얻은 거지. 토생금이잖아. 어떤 이 에너지가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에너지. 토생금. 근데 남편이 이 화기가 강해. 그러면은 얘가 금을 치든단 말이야. 화극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인은 지금 이 남편을 이기기가 어렵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옛사람들이 이 명리학을 풀었던 것이죠. 기본 관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소박한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을 너무 치니까 개념들이 좀 우스워집니다. 해석에 따라 변수가 많겠어.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많죠. 조금 이따가는 편안하게요. 첫째 이유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상극이론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 까르마 이야기를 했지만 이 까르마 인도의 이 까르마 이론은 우리가 이거를 업이라고 번역하죠. 이게 결정론입니까? 자유지론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한 거예요. 불교의 까르마 이론이 결정론이에요? 자유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결정론입니까? 인도에서는 계급제도가 있으니까. 업인데. 저 석가모니란 분은 인도의 모든 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원래요, 붓다의 이 까르마 이론은 자유지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까르마라는 게 나의 행동의 결과거든요. 이 우주가 무슨 카스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브라만이라는 부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만은 태어남으로써 브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동으로써 브라만이 된다. 이렇게. 이게 까르마입니다. 이게 실은. 그러니까 이게 실은 자유론이에요. 자유의지. 그랬는데 불교의 업이론이 전생하고 얽히면서 전생에 네가 뭐 나쁜 일을 했으니 금생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 해가지고 정반대로 결정론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불교 개념 안에는요, 우리가 다시 그 되새겨볼 오염된 개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생의 업도 어떤 그 결과 아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어려운 그 중생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건 기본 틀은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의 약점은 뭐냐면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우주의 모든 어떤 그
무대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줄 수 있어요. 상생상극이 오행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우주에는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너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세력의 이 힘이 존재하는 거다. 네가 꼭 이거를 나쁜 마음에서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진 기운과 그 사람이 가진 기운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안 되는 면이 있다. 그걸 알고 움직여라. 모든 것을 네 혼자 책임 떠맡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유 방식을 벗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오행은.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깊이 이해하시면은 천적, 천적이라는 게 그놈이 결코 나쁜 놈이 아니다. 그리고 나 또한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천적으로 살고 있겠구나. 어떤 세상을 보는 어떤 큰 법칙들을 볼 수가 있게 돼서 마음에 더 큰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원래 이 오행의 큰 개념은 그런 겁니다. 우주에 있는 큰 제한과 법칙,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걸 보시면 우리가 맨날 만날 때마다 상생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상생만 하다가는 오히려 이 시스템 전체가 정지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상극을 해줘야 돼요. 상생을 하자고만 하는 사람들이 미처 못 보는 어떤 우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상극을 해줘야 돼요. 예리하게. 그 엔트로피가 쌓여가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화하고 상극을 해서 그래야 이 우주 시스템이 끊임없이 영원히 무한순환할 수 있는 자체의 힘을 갖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사유방식은 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만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뜻하지 않게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직면하는 그런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아무리 우호협력을 하더라도 한 번씩 뒤집어야 한다. 한번 나아갔던 기운은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이게 노자의 주 철학이었죠. 주된 철학. 우리 벌써 몇 번 했는데 그게 뭐였죠? 노자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나아갔던 힘은 반대로 다시 되돌아와야만 한다. 이 이야기 몇 번 했죠?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그게 반자도지동이라는 반자도지동. 그러니까 노자가 이야기했던 이 반자, 반대로 돌아오는 이게 도 움직임인데 이 반자, 이것을 황제가 자기 철학으로 개념화한 그것이 바로 상극이에요. 그것이. 이 노자의 반자가 황제 우리 동양의 황제의 철학 안에서 이게 상극의 개념으로 포섭돼요. 그러니까 실은 황제는 여러 면에서 보면 노자 철학의 계승자인 게 분명해요. 노자 뒤에 나오는 거예요? 황제 내경이? 그렇죠. 실은 황제 내경은 AD 한 1세기 정도 한나라 후한 초엽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비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황제 내경을 BC 2000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사되는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노자 장자 이후에 학설들을 취합해가지고 특히 논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극에서 결국 목국 토다 토국 수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거는 우리 삶에서 임자 만나는 거죠. 임자.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터져나오는 천적 이런 개념들의 근본 씨앗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바꿔서 보면은요, 이제 금극목을 보면 이 금은 목에 대해서 일단 해로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죠. 얘를 치니까 금극목이잖아요. 얘가 얘를 치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금이 분명히 나한테 해로운 존재로 보이지만 이 해로운 존재가 시스템 전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존재.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겉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얘만 둘 관계만 이러겠어요? 이 상생상극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이게 5개가 고스란히 다 들어요. 그러니까 목극 토죠, 토극 수죠. 그러니까 토를 중심으로 보면 얘는 얘한테 한번 얻어맞고 그리고 얘를 한번 극하는 거예요. 얘는 얘를 한번 극하고 얘한테 한번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상극이 5회가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다 똔똔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뒤돌아서 보면 그게 적이 아니고 악인이 아닌 거죠. 이자가 있어야만이 시스템이 돌아가요. 이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잖아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꼭 나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큰 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왜 저 어항에 피라미드만 넣어놓으면은 그 애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못 살아요. 빨리 죽어버려. 그럼 거기다가 포식자를 하나 넣어놓잖아요. 독한 놈. 주로 뭐를 넣나요? 어항에 피라미드 잘 먹는 뭐 이제 큰 놈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희생자가 하나씩은 늘어나겠죠 거기서. 근데 이 전체 시스템은 그냥 활기를 띠는 거예요. 얘들이. 전부 막 쌩쌩하게 진화를 잘하는 거예요. 호주 가서 보면은요, 새가, 그 새 이름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요, 새가. 근데 날개가 완전히 퇴화돼가지고 키야. 날지를 못해요. 사람이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뚱뚱한 몸으로 막 도망가. 근데 걔가 새입니다. 그 섬에서 상극을 잃어버리니까 천적이 사라져가지고 얘가 완전 퇴화돼요. 그러니까 그놈은 지천적이 없어서 굉장히 좋았겠죠. 한 100년 동안. 이게 1000년, 2000년 가다 보니까 결국 시스템 자체가 붕괴다. 그리고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그 불행한 새가. 이게 상극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말하는 견제와 균형 그런 의미면 견제와 균형.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자가 말했던 도의 관념은 이 상생과 상극을 다 품는 거예요. 이렇게 늘 살아 움직이면서 균형과 견제, 조화와 균형. 그 살아있는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실 때도 적정한 시기에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상극을 해줘라.